잠깐 앞으로 가볼까요? 비즈니스 모델 J 완성이 됐습니다. 그쵸? 아이디어도 잘 쳐보셨고 디자인, 액션까지 다 쳤습니다. 박수! 자, 그래서 일단 그 아이디어와 디자인 채운 것들을 어떻게 실행 테스트를 해볼 거냐, 액션 설계까지 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완성이 됐고, 이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이 부분. 이 비즈니스 모델 전에 고객에서부터 문제, 해법, 공감, 이게 뭐냐면 시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시장으로 가는 길. 이게 뭐냐면 최소한 이런 흐름들이 실제 수요가 있는지 검증해내고 그 결과를 파악을 해야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최소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협력자를 누구를 만날 거냐, 이 해법이 얼마나 경쟁 업체보다 비교 우위에 있느냐, 그리고 매출 구조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더 다각화되어 있는지, 비용 구조는 어떻게 하면 좀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짜여져 있어야 이게 혁신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체인 캔버스를 지금 완성했습니다. 네. 자, 이 완성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례들을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성공한 비즈니스들의 비즈니스 모델 체인 캔버스들을 보여드리면서 이 나름 비즈니스 모델의 전략적 패턴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가 소프트, 앞에 집합적 사고, 관계적 사고, 캐시플로우 사고, 시스템 사고 해서 SOFT 앞글자를 땄어요. 그래서 소프트라고 명명을 하고, 소프트에는 뭐가 있는데, S에는 뭐가 있느냐? sum, split, subtract, 더하고 나누고 제거하라. 이 일종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패턴에는 또 가치 명제가 있고 여러 가지 6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6개의 사례. 연결하라, 흐르게하라, 뒤집어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모르잖아요. 그렇죠? 바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S 패턴, 우리 소프트라고 했죠? 소프트 중에서 첫 번째 사례 S1이에요. 하나로 모아라. 비즈니스 모델 패턴 하나로 모아라. 하나로 모아라. 이게 무슨 얘기지? 살펴봅시다. 이게 뭐냐면 집단 협업을 통한 제품 개발과 생산 방식의 혁신 선택의 구축이래. 뭐지? 살펴봅시다. 기획 탐색.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로컬 모터스라는 회사예요. 로컬 모터스. 이 로컬 모터스가 뭐 하는 회사일까? 로컬 모터스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만드는 회사예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 근데 자동차를 이상하게 만들어. 현대랑 기아차처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게 만들어요. 잘 보세요. 일단 이 로컬 모터스가 기회를 탐색했는데 어떤 기회를 탐색했냐면 3년에서 5년 주기에 오랜 자동차 개발 기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 개발하는데 3년 내지 5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나오는데 되게 훨씬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를 개발할 때 많은 설비 자본이 필요한 산업적 특성.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대규모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진입하기가 어렵더라는 점이 상황. 소수 메이저 자동차 회사 중심에 의한 제품 다양성 및 혁신 부족 현상.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 내는 자동차들을 우리가 주로 소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다양한 자동차의 더 다양한 디자인, 기능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데 소수 메이저 자동차 중심으로 운영돼서 그 다양성이 더 오히려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컬 모터스에서는.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고객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로컬 모터스에서. 디자이너, 차량 구매 고객을 둘로 나눴어. 근데 이 각각의 디자이너와 이 디자이너는 누구냐면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차량 디자인, 카 디자이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고 차량 구매 고객. 근데 각각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대요. 뭐냐면 차량 구매 고객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욕구. 나만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싶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튜닝하는 걸 왜 튜닝을 하겠어요?
좀 달라 보이려고. 좀 나만의 스타일, 이 도로에 내 차가 딱 나만의 스타일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게 좀 안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 디자이너, 자동차 디자이너는 한편에 또 이런 욕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재능 발휘. 왜냐면 자동차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다 기아랑 현대랑 BMW 이런 데 다 취직을 해? 못하잖아요. 자동차 디자인이라든지 막 그 공학 전공을 하고 설계하고 나왔는데 그런 회사 못 들어가면은 이 재능을 어디서 발휘하겠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상했냐면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 때, 제조할 때 오픈소스 개발 방식을 적용해보자. 오픈소스 개발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함께 만드는 거예요. 전문성을 한두 명이 만드는 게 아니고 수요자, 공급자,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만드는 개발 방식이 오픈소스인데 자동차 제조에 오픈소스 개발 방식을 적용하고 고객이 연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살 사람이 아니 자동차 썬루프는 약간 좀 이런 느낌은 자동차 뒤태는 살짝 이런 거 하겠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소비자도 어필할 수 있게끔 그 의견을 받아주자. 여기까지 아이디어 발상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해법이 뭐가? 커뮤니티가 디자인한 수제 자동차를 판매한다.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 이거 디자인, 그러니까 2차. 다른 차도 있는데 2차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커뮤니티에 사람들이 좀 이런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리고 전문적으로 자동차 디자인하는 사람들의 또 의견도 반영해서 나오는데 이런 디자인들하는 거예요. 그럼 이 디자인 누가 한 거다? 기아 뭐 현대 벤츠의 수석 자동차 전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게 아니고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디자인해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이 템은 어떻게 찍어내냐면 3D 스캐너로 모델을 제작하고 대형 3D 프린터로 모형을 출력해요. 그거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디자인을 공모한대. 엔지니어, 대학생, 일반인 참여, 크라우드 소싱으로 커뮤니티 등록자 9,500명, 자동차 스케치 서로 평가하고 디자인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 그래서 맵리파이터라는 차예요, 이 차가. 근데 이 차의 디자인 의견 반영을 묻게 되냐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인 김상우 씨, 대학생인데. 그 사람 아이디어가 선정이 된다. 그래서 요걸 가상식물 사전 제작, 3D 소프트웨어 활용, 3D 스캐너 모델 제작하고 3D 프린터로 모형을 출력했다. 그리고 부품 좀 마이크로 팩토리. 기존 자동차 부품사의 제품을 활용을 해야지. 우리 완전 새로 만들면 못해. 대교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엔진, 기어 등은 포드, 크라이슬러, GM에서 기존에 있는 걸 주문해서 조립을 한 거지. 해서 최종 조립하고 로컬 조립센터에서 최종 제조하고 18개월 만에 자동차 완성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만들고 팔 때 이걸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전에 내가 사겠다라는 사람들의 사전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고 그 돈으로 그 종잣돈으로 만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걸 판매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18개월, 1년 6개월. 근데 기존에는 원래 자동차 개발하는 기간이 얼마 걸린다고? 3년에서 5년. 3년 기준으로 하면 반입주로 든 거고 5년 기준으로 하면은 25%가 된 거야, 이게. 확 줄인 거예요, 이게, 기간을. 그래서 해법은 이렇고, 그럼 협력자, 혁신 협력자 누구예요? 이 커뮤니티의 창의적인 디자이너, 커뮤니티 회원,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 공장 필요하지. 자동차 부품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 딴 데서 떼와야지. 그게 조립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시장 협력자. 이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에 내놔야 될 거예요. 그때 누구 도움을 받는다? 브랜드 제조사. 공모대행. 그럼 매출은 뭐예요? 당연히 차량 판매 수익하고 공모전 대행 수익이 있대. 그 다음에 비용은 운영비, 제조 원가 당연히 들겠죠? 그래야 해서 고객들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컨셉은 뭐냐? 디자이너에게는 명성과 수익을 제공하고. 그럼 여기 나오잖아요. 김상호 씨 이름으로 작품이 선정됐거든요. 그럼 이 디자인은 김상호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에게 명성과 또 나름 디자인 수수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 제공하고
공모전 통한 구매 고객 참여를 증진시킨다. 재밌네. 나도 이런 모양의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나도 한번 올려볼까? 그러면서 참여를 증진시키는. 그래서 구매 고객이 공장에서 차량 제작에 참여를 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이 탈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즐거움을 준다라는 게 이 로컬모터스의 하이 컨셉입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 소설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과연 수요했을 때 테스트를 어떻게 했느냐? 배송비 없는 현지 제작을 위해 소형 공장과 제휴 또는 직접 건설을 했대요. 해서 왜냐면 이게 이 자동차를 전반적으로 제대로 만들려고 다 갖출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마이크로 팩토리라고 하죠. 마이크로 팩토리. 다른 데서 다 부품을 받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형 공장을 제휴하든가, 기존에 있는 공장을 저처럼 좀 쓰겠습니다. 얼마 기간 동안 제휴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네 직접 건설이라는데 작은 마이크로 팩토리를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봤더니 자동차 개발이 기존 방식보다 5배 빠르면서 비용은 10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10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하나로 모아라 하느냐? 이 자동차 디자인이 하나 나오는 데까지 디자이너와 차량 구매 고객이 오픈소스 방식으로 모여서 만든다 해서 하나로 모아라 그래요. 하나로 모아라. 그래서 오픈 협업 생산 모델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이런 내용은 아주 참고하시고,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관계적 사고로 넘어가요. 관계적 사고. 3개만 더 보겠습니다. 3개만. 여러분 타타 아세요? 타타? 인도의 타타라는 회사 아세요? 타타? 이게 우리가 우습게 보지만 인도가 엄청 큰 시장이잖아요. 타타 모터스도 엄청 큰 자동차 회사예요. 근데 인도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베트남, 태국, 동남아 쪽에 예를 들어서 이제 K5라고 하죠. K5가 우리나라에서 얼마 정도 하나요? 그쵸? 2천 중후반대, 옵션 달면 3천 좀 넘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사는 게 2천 중후반대 가격에서 많이 사잖아요. 그죠? 그런 차들이 동남아 가면 얼마가 돼? 5천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 비싸. 그래서 그 동남아 사람들의 인건비로는 자동차에 산다는 거는 꿈도 못 꿔. 아예 그 택시를 해가지고 그냥 아예 전문적으로 운송업을 하든가, 그렇지 않고서야 자가라는 건 꿈도 못 꿔요. 거기 있는 한인들도 차 엄두를 못 내더라고. 그래서 대부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요, 오토바이. 그래서 오토바이가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그거 다 오토바이 탄다고. 그런데 비즈니스 모델 패턴 5원, 과감하게 세그먼트가 뭐예요? 응? 세그먼트. 나눠라, 분할하라, 나누라는 피라미드 하층 공략 모델이에요, 이 모델이. 소득 피라미드 하단부의 2차 소비자층 공략.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인도도 마찬가지야. 인도가 막 저기 K5를 몰고 다닐 수 있어, 없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 그런데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서민들한테 차를 팔 수 없을까? 기회 탐색. 인도에서는 자동차 대중화가 아직 이름. 스쿠터로 출퇴근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영향도 높고, 기술 발전을 통해 대중화 가능성 모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을 통해 자동차의 대중화 가능성 모색이 가능하지 않을까? 스쿠터족을 저가
저가 자동차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기술 발전 때문에 여기까지 기회 탐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우리 고객을 스쿠터 다니고 있는 좀 저소득층 이라고 해도 엄청 많은 수죠. 이거 엄청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몇 배가 되지. 스쿠터 이용 시민들을 고객 타겟을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자동차는 구매력 한도를 이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경제력을 넘어서는 거야. 자동차는 꿈도 못 꿔. 두 번째, 스쿠터는 근데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스쿠터는 가족용으로 부적합하다. 가끔 저기 가족들하고 어디 저기 놀러도 가고 그 인도 사람들이라고 어디 놀러 안 가겠어? 그래서 이 조그만 오토바이 3명씩 타고 이런 거 봤잖아. 그 TV에서 막 4명씩 타는 경우도 있어. 한 명은 위에 서 있어 막. 오토바이 저거 안 부서지나 막 이런다는. 그렇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구매할 확률이 높고 또 스쿠터는 가족용으로 부적합해. 그래서 아이디어 발상이 뭐냐면 자동차 제조에, 그래서 타타도 원래는 자동차는 돈 좀 있는 사람이 타는 거야. 그래서 돈 좀 있는 사람들 위주로 디자인하고 개발해서 판매를 했는데 자동차 제조에 피라미드 하층 공량 모델을 적용해서 초저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제공해보자. 초저가 모델. 해야지 나오는 게 자동차에 웬만한 옵션 다 빼. 다 비용이야. 돈 다 빼. 그냥. 자동차의 핵심적인 기능만 남겨. 그래서 엄청 싸게 팔어. 저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좀만 맘만 먹으면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차를 만들어. 근데 거기에 뭐 그 열선시티 그런 거 없어. 안 돼. 서브프가 안 돼. 그리고 자동으로 문 내리는 거 안 돼. 일단 자동차 지붕 있고 여러 명 탈 수 있는 저가 자동차 만들어서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는 시장 협력자, 혁신 협력자가 없습니다. 타타는 자체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자동차 판매 매출, 자동차 생산 유통 비용이 늘었는데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원래 우리 하층민은 생각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고객이 발견이 된 거고 새로운 고객한테 팔 수 있는 제품이 만들어진 거고, 근데 그 새로운 고객이 수가 어마어마하네. 엄청난 큰 시장을 이 기술 혁신, 제품 혁신, 그리고 하층 공략 모델이라는 이 포커싱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이 타타가, 그죠? 그래서 하이컨의 공감은 뭐예요? 약간만 노력하면 자동차 구매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약간만 노력하세요. 이제는 스쿠터 아닙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시라니까요. 나도 내 인생에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가족 나들이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족 나들이를 차를 타고 갈 수 있다고 우리가 인도 사람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행 테스트 어떻게 했냐? 백미러, 트렁크, 자동 변속기, 라디오 등 핵심적 부품을 제공. 2기통 30만 원. 얼마 받았다고요? 2,200불. 2,200불이 얼마예요? 230, 40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250만 원도 안 되는 돈이라니까? 그럼 꿈꿔볼 수 있잖아요. 인도 사람도 꿈꿔볼 수 있잖아요. 소득 증가에 따라 고급 사양의 상위 차종 판매를 유도. 이거는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그죠? 생산 개시 후 20만 대의 초도 주문을 달성하고, 인도 중산층이 주로 구매하는 또는 세컨드카, 차가 한 대인데 또 세컨드카로 인기 모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겠어? 설마? 이거 안 되지? 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깬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비즈니스 모델의 패턴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접근을 자꾸 유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평소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저소득층이 자동차 타고 다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그걸 과감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경험도 많고,
근데 과감하게 할 사람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되게 훈련이 돼야 돼요. 자꾸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려줘야 돼요. 시간은 여기서 좀 넘어가고, 그런 비슷한 패턴입니다. 네. 비슷한 패턴이고. 그 다음에 F. 요건 F. 유동화시켜라. 흐르게 만들어라, 흐르게. 유동화 모델. 기존 선택적 접근만 가능했던 영역을 비차별적 접근 영역으로 전환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어떤 선택적인 어떤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었는데,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만든 사례죠. 예를 들어서. 근데 뭐냐면, 아주 유명한 사회 구루, 일가 강사, 그 분야의 되게 전문가들이 자신의 어떤 의견, 아이디어, 강연,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주로, 요즘은 이제 유튜브 시장이 많이 열려서 이제 그 대중화됐지만, 그런 것들은 주로 우리가 돈 내고 들어야 돼요. 스티브 잡스가 와가지고 막 강연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 돈 내고 들을 사람 많잖아요. 그쵸? 그게 차별을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차별을. 돈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 접근에 차별을 주는 건데, 이 테드라는 서비스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기회 탐색. 기존 소수만 입장 가능한 유명 연사 강연에서 시작. 기존 소수만 입장 가능한 유명 연사 강연들이 일반적인데, 소수과정 제공자의 강연을 다수 청중에게 제공하는 시장 기회를 포착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기술, 교육, 디자인, 심리학 등등등등 사회, 자연, 막 여러 각종 분야의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탐색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아이디어를 전 세계인과 교류할 수 있는 열린 강연 공간을 뭘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회를 탐색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고객이 누구냐면 두 층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 일반 대중이 있고 사회 각 분야의 선구적 리더들. 근데 각 고객들이 또 문제점이 있는데, 안고 있는 문제점. 일반 대중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회 리더들의 영감 넘치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듣고 싶은데, 그것들은 소수의 어떤 끼리끼리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학회라든지, 아니면 엄청 비싸게 돈 주고 내야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데서만 들을 수 있고, 우리들은 그런데 접근이 안 되잖아. 그런 문제가 있어. 그 다음, 사회 각 분야의 선구적 리더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분을 엄청 많이 연구하고, 정말 사람들한테 널리 이것도 알리고 싶은데, 자신의 생각, 자기의 연구 분야, 결과, 그리고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고 싶은 욕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쪽은 그 사람들의 욕구를 듣고 싶어. 근데 그 판이 안 깔려있는 거죠, 지금. 요 당시 스코어. 그래서 오프라인 포럼 강연을 유동화 모델 방식을 적용해서 오프라인 포럼 강연을 온라인 오픈 미디어로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디어 발상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해법이 리더들이 포럼에서 행한 강연을, 리더들이 포럼에서 얘기했던 강연을 찍어서 전 세계인의 인터넷을 통해 공유. 테드 아시죠, 여러분? 테드 알잖아요. 해서 협력자는 누구예요? 혁신협력자. 혁신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콘텐츠들을 좀 더 좋게, 좀 더 품질 좋게 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사회 각 분야 리더, 언어 번역 자원자, 각국 TEDx 운영자. 저도 옛날 진주에서 TEDx 운영을 했었어요. TEDx가 TED는 이 본부에서 하는 거고, TEDx는 각국, 그리고 각 지역에 라이센스를 줘가지고 또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혁신협력자는 이렇게 있고, 시장협력자는 이게 시장이 퍼지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누구예요? 방송사, 출판사들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 매출이 뭐예요? 거기에 라이선스 붙는 거, 광고 붙는 거, 매출. 그리고,
일단 이게 오프라인에서 기본적으로 하긴 하니까 입장료 매출도 당연히 있는 거고, 이게 매출이고, 비용은 뭐 전반적인 운영 비용인 거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테스트를 해봤다 초기에 개방적인 콘텐츠 배포 정책. 왜냐면 테드닷컴 사이트 들어가보시면 모르겠는데 그거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 각국의 언어를 자막을 집어넣어서 뭐 스페인어, 영어, 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내가 원하는 자막 넣어가지고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게 개방적인 콘텐츠 배포 정책인 거예요. 그리고 지역별 프로그램을, 이 지역별 프로그램 운영이 전 세계적인 지역별 프로그램을 TEDx 이런 라이센스를 줘서 운영하게 하고 팔로 제대로 운영했더니 학습 피봇이 매주 5, 7개의 강연들이 등록이 되더라고요. 매일 수백만 명이 줘야 하고 케이블 방송사에서도 그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벌어지는 수익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 고객들에게 주고자 할 컨셉은 뭐냐면 사회 각 분야 선구적 리더들한테는 명성, 간접적 현금 창출 능력을 제공하고 일반 대중한테는 공유되는 재학 통한 가치 획득. 그래서 명성 간접적 현금 창출 능력 이거는 뭐냐면 각 지역별 TEDx라는 걸 운영해서 만들어지는 거. 공유제는 재화 통한 가치 획득은 뭐냐면은 이게 계속 전파되면 그 나라 언어로 자꾸 번역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각국 언어로 번역을 해서 공유제는 재화 통한 가치 획득이 되더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아니, 그런 점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가 뭐, 그 되게 유명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어디 엄청, 뭐, 큰 방송사에서 한번 맘먹고 이렇게 TV로 이렇게 해주지 않는 한, 우리가 그런 사람들 강연 못 듣는 거 아니야? 이 고정관념을 깨서 서비스를 해준 거예요. 선택적 접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요즘 명품 진품, 가품 말고 진짜 품을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살 수 있는 서비스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주지훈이 광고하는 것도 하나가 있고, 그죠? 알아요? 뭐였죠, 그게? 트렌비. 그럼 또 뭐 있던데? 그런 것들이 요즘 막 큰 게, 아주 정성급 막 이런 사람들 써서 두세 개씩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런 것도 뭐냐면, 이게 옛날에는 다 저 VIP들의 전유물이었다고,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유동화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T로 갑시다, T. 재미난 거. 요걸 한번 볼까요? 요거, 엠페사. 이게 뭐냐면, 케냐에 엠페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엠페사라는 회사.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 T2는 제약 상황을 뒤집어요. 제약 역발상 모델. 근데 이 상황은 어디다? 케냐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케냐예요. 기획 탐색을 볼게요. 케냐에서는 초기에 은행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은행 시스템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근데 젊은 애들은 또 케냐도 시골하고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애들은 또 도시 가서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다 못 살기 때문에 이게 또 돈 버는 애들이 또 가족을 도와줘야 돼, 또. 그쵸? 그래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도시에서 일하는 자녀가 돈을 이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 필요성이 있어. 그리고 굳이 정통적인 은행 시스템 여부에 상관없이 욕구 충족에 대한 이거 넘어가고. 아무튼 자녀의 돈을 붙여줘야 되는데 시골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모바일 뱅킹을 해주든가 부모님이 이제 그 모바일 뱅킹이 잘 안 되면 어머니 은행 가셔서 돈을 이렇게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시골마다 그런 게 없어. 우리은행 지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은행이나 이런 데 같은 데가 케냐 그 시골 마을에 그 오프라인 지점을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나 아까워. 그쵸?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 돈 벌는 거기 그 지점에다 돈을 얼마나 저축을 해봤자 얼마나 저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 지점을 안 만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도시에서 일하는 자녀들이 돈을 보낼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고객들이 이런 고객이 있는 거예요. 일단, 방금 얘기했던 그런 사람, 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시민. 요 얘기에서 봤을 땐 누구예요? 도시에서 일하는 자녀랑 시골에 계신 부모님. 돈을 주고받아야 돼. 근데 문제가 있네? 무슨 문제? 계좌이체 가능한 은행이 없는 거예요. 계좌이체 가능한 은행이. 그 시골마다 지점도 없고. 근데 또 재미난 게 또 한 가지 봤어요. 그 시골 마을에 또 뭐가 있냐면, 부모님 계신 시골에 일반 소매 유통 잡화점 주인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떤 형식으로, 뭐 잡화 파는. 근데 이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면은, 뭐 담배 하나 주세요. 담배 하나 사가고 막, 껌 한 통이랑 뭐 음료수 한 통이, 요걸로 이제 돈을 버는데, 이 사람들이, 좀 추가적인 부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 추가적인 부수입거리를 원하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면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한 게, 요 앱회사, 이 서비스가 생각한 게, 이 문제 두 개를 엮어보면 재밌겠다라고 한 거예요. 엮어보면 재밌겠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예요? 이 엠페사는 뭐예요? 엠페사는 케냐의 통신사, 사파리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통신사 보다콤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조 측식 결제, 송금, 소액 금융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저개발 은행 시스템에 이 적용을 하는데, 즉 뭐냐면 집 앞 구멍가게, 아까 얘기했던 일반 소매 유통 잡화적인 어디 갔지?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지점. 돈을 찾을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가상계좌를 통해서 이체하고 입금 출금은 소매 유통점을 이용한다. 무슨 얘기 되세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드디어 우리 마을에도 은행 지점이 생긴 거야.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은행은 아니죠. 이거 구멍가게 잡화점이다. 그래서 혁신능력자는 누구예요? 혁신을 알고 시장능력자. 여기서 혁신은 필요 없어. 여기는 혁신은 다 갖춰져 있어. 근데 이게 시장에 퍼트려져야 될 거니까. 퍼트려지는데 도움을 주는 게 누구예요? 일반 소매 유통점. 많이 좋아요. 일반 소매 유통점이 그 구멍가게 주인이죠. 이게 그 사람들하고 현금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매출은 뭐예요? 수수료 매출, 운영이자 수익이 있고, 소매점 수수료, 개발 운영료가 이렇게 있대. 그래서 공감, 하이 컨셉은 뭐냐면, 언제든 계좌이체 및 인출이 가능하다. 케냐입니다. 케냐.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언제든 계좌이체 및 인출이 가능하고, 또 저기 금융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하고 돈 거래 왔다 갔다 현금을 인출하고 하는 문제를 그 구멍가게 주인을 끌어들여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가게 주인도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게 통상적 제약사항을 거꾸로 생각해서 서비스에 적용을 했다. 제약사항. 여기서의 제약사항은 뭐였어요? 시골에 지점이 없고, 그럼 돈 거래 안 되는 건데, 원래. 근데 여기서 또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돈 거래 할 수 있게 만들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서 찾은 게 고민해서 찾은 게 일반 구멍가게 주인 거기를 지점으로 만들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비즈니스 모델의 패턴이 우리 기존의 상식을 뒤집거나 깨트리는 그런 혁신적인 접근 방법, 파괴적인 접근 방법으로 해야지 뭔가 다른 게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프트까지, 마지막 사례까지 왔습니다. 이 사례를 가지고 원래는 여러분들 아이템에 적용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이템에 맞는 것들을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4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교재 또 다른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제약사항을 뒤집어라 요거를 우리한테 적용을 해볼까? 한번 그거 한번 적용해 보시고. 아니면 유동화 모델을 적용시켜볼까? 설명드렸던 유동화를 한번 적용시켜보든가,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걸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잠깐만 이렇게 하고, 네, 그 비즈니스 모델의 패턴, 그 사례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고, 지금 시간 관계상 그 사례가 엄청 많았죠? 한 21개인가, 18개가 21개가 있을 겁니다, 패턴이. 그 중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게 4개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한다라는 게 지금 뭐냐면, 고정관념을 깨는 거더라고요. 기존 방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생산이 없기 때문에, 그 기존 방식으로 안 하고 고정관념을 깨는 게 왜 중요하냐,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우리 유비의 전략 얘기했죠. 유비의 전략. 유비의 전략을 생각하시면은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는 게 초기 창업자에게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비즈니스 모델까지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순간들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피치덱이라고 불러요. 피치덱. 한 5장 정도 분량으로 내가 어떤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 문제 속에서 고객 페르소나 어떤 고객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그 고객에게서 우리가 어떤 시장 조사를 했는지 보여주고 우리 지금 했던 것들을 복귀하는 거 사실은 어떤 시장 조사를 했는지 거기에 기반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팔거나 제공하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바로 이겁니다. 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실습을해서 하나 만들어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드려요. 이 프레임워크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좀 작성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냐, 첫 번째 아이디어명 제품명이 되겠죠? 제품명, 아이디어명 적으시고 그 다음에 목표 고객, 그 다음에 슬로건, 가치 제안, 아이디어 이미지, 주요 기능 스펙, 가격. 실제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면은 아이디어 호응도 받습니다. 호응. 그래서 좋은, 보통, 나쁨을 받는데 보통을 많이 받는 거가 좋을까요? 나쁨을 많이 받는 게 좋을까요? 나쁨을 많이 받는 게 좋죠. 왜냐면 보통을 많이 받는 거는 그냥 무풀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쁨을 엄청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 주제에 관심이 엄청 높은데 풀어낸 방식은 내가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요건 워크숍 못하니까 요거는 넘어가고 일단 요 내용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여주는 제품 뭐냐면 반려견 시동 단백질 곤충이 되는 아이들이 목표 고객은 누구냐면 치아에 문제가 있는 반려견 집사가 목표 고객이래요. 그래서 슬로건은 뭐예요? 광고 문구. 이거 광고 영상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딱 던지는 메시지예요. 양치 전쟁 스탑. 사유에 풀어주면 구간관리 끝.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가치 제한은 뭐냐면 이건 좀 잘못 써졌어요. 사실 잘못 써졌어요. 가치 제한은 어떤 게 써져야 되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소비자들이 어떤 혜택을 보느냐. 걔가 이빨 양치시킨다고 난리 안 펴도 되잖아요. 편해지잖아. 아마 우리 아까 있었던 우리 학생도 사실 요거를 보시고 참고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긴 한데 가치 제한은 이 목표 고객이 갖는 효용을 적어주신 게 맞아요. 효용을 적어줘요. 이제 강아지 이빨 닦이실 때 난리 안 펴셔도 됩니다. 평화롭게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가치 제한인 거예요. 슬로건은 광고 문구고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제 아이디어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럴 때
뭐 예를 들면 이게 제품통 같은 거 하나 땡 그려놓고 이겁니다 하면은 설득력이 떨어져.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4가지 정도는 언급을 해주면서 좀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뭐냐? 첫 번째, 사회적 현상. 저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주목을 했습니다. 국가공조에 겪는 반려동물 전체 몇 %인지 아십니까? 70%가 됩니다. 70%. 세살 이상의 반려동물 70% 이상이 치과질환을 겪고 있는 거 아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양치질 시킬 때 전쟁을 칩니다. 전쟁. 그래서 이렇게 발견된 고객님 칫솔만 들었다는 그런 데고 막 양치 안 해! 못해! 그래서 전쟁을 치고 막 힘들어 죽겠다는. 그래서 저희가 오늘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해법은 뭐냐면 닦이지 마십시오. 내리십시오. 세균을 약화시키는 식물성 원료 파우더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주요 성분이 해조류, 크랜베리 파우더, 클로로필 이런 게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는 플라그 스탑, 플라그 스탑 이런 명명한 거죠, 나는. 그래서 이 제품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제품만 보여주고 끝나면 또 심심해. 여기서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사료에다가 섞어서 뿌려주세요. 사료에다가 섞어서 뿌려주시면은 먹기만 해도 구멍관리 끝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현상, 고객 문제, 해법, 이 제품을 국구려 먹을지 어디 튀겨 먹는 게 좋은지 그런 사용 방법까지 딱 제시를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주요 기능 스펙들은 주요 기능 스펙은 우리 제품 사면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거 다 써주시면 돼요. 근데 기능하고 스펙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동차의 차 폭이 2m인 거는 기능이에요, 스펙이에요? 그 스펙이잖아요. 자동차 뭐 빠르기, 속력을 잘 내는 그 엔진, 그 성능 이런 거는 스펙이에요, 기능이에요? 그건 기능이잖아요. 그걸 구분해서 잘 적어주셔야 돼요. 그걸 헷갈리시죠. 하고 가격은 판매 단위 적어주시고 이제 가격 적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든가 또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에코 마일리지. 요거는 이제 그림을 세로로 그려야 되니까 위에 있던 양식들이 이쪽으로 간 거예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이디어는 에코 마일리지. 목표 고객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누구나. 슬로건. 에너지 절약하고 선물도 받고 가치 제한은 에너지 절약한 만큼 사용처가 다양한 에코 마일리지를 드립니다. 가치 제한. 그래서 요 포스트도 마찬가지. 요것도 제가 기본적으로 그 설명할 때 네 개 구조로 설명을 좀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일단 혜택부터 얘기하면 에코 마일리지를 연간 10만 마일리지 적립하세요. 1만 만약 전기를 5에서 10% 절감하면은 1만 마일리지 드리고 15% 이상 절감하면 5만 마일리지 드린답니다. 5만 원이겠죠, 5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거 엄청 좀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하는 방법. 이 사이트 들어오셔서, 우리 전기가스 수도 여기 다 고객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 사이트 가입을 하는 거예요. 가입을 하고 나서, 근데 제가 절감했는지 안 절감했는지 어떻게 하세요? 다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알 수가 있고 마일리지 선정돼서 전기, 수도, 가스 중 최소 2개 이상 등록하고 최근 2년 대비 6개월간 월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5% 이상 감축 요거를 이 사이트에서 그 공공기관하고 연계를 필요해야겠죠? 아니면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측정이 되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만약에 절감을 하시면 어떤 방식으로 준다? 선택을 하는 거죠. 희망비로 가져가든가 카드 포인트로 적립하든가 아파트 관리비 이체로 하든가 현금 전환 및 지방세 납부 하든가 아니면 지역 상품권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든가 그래서 이걸 거의 현금 성격의 것들로 받을 수가 있다. 참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주요 기능 스펙 이런 거 적어주고 그리고 가격은 이거는 이제 정책에 갖고 있는 정책. 그래서 가격은 없죠. 따로 무료 가입인 거죠. 이런 식으로 제품을 보여줄 때 제가 제품 사이즈 덩그러니 보여주는 것보다 이런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게 납득이 훨씬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대로 한번 그려보시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계획했던 거는 여기까지인데 부가적으로 뒤에 부분 조금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파레토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파레토 법칙? 8020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거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이탈리아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 이름 따라줘. 파레토 법칙이라는 거. 이거 뭐예요? 80%의 결과는 단지 20%의 활동으로부터 온다. 이게 뭔 얘기지? 이거 잠깐 한번 짧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 나와. 옷장 속에 옷이 가득 있어도 정작 자주 손이 가는 것 그중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내가 가진 옷의 20%가 평소 나의 스타일을 완성한다는 거죠. 이렇게 일부의 적은 원인이 대부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은 1896년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주장한 이론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파레토가 개미를 관찰하던 중에 이 법칙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땅에서 우연히 개미들을 발견한 파레토는 개미들에게서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모든 일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개미를 자세히 살펴보니 열심히 일하는 개미와 그렇지 않은 개미의 비율은 20대 80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파레토는 열심히 일하는 20%의 개미만을 채집하여 따로 모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다시 열심히 일을 하는 개미와 그렇지 않은 개미가 나뉘었습니다. 기자네. 20대 80이 나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몇 번을 반복해도 그 결과는 같았죠. 아니, 고작 옷장에 자주 입는 옷이 20%밖에 되지 않고 일부 개미들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파레토도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개미의 이런 행동이 우리 사회에도 적용이 되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는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소유한다는 걸 확인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파레토의 법칙은 아주 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성적이 좋은 20%의 운동선수가 전체 연봉의 80%를 가져가고 수많은 이메일 중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즘에는 슈퍼 파레토 법칙도 있어요. 슈퍼 파레토. 예를 들어서 보험사 있잖아요. 보험사도 일반 개인 뭐 이렇게 가입이 아니고 엄청 뭐 큰 회사라든지 아니면 엄청 부호 이런 사람 한 명이 나머지 일반 개인 보험 가입자들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서 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정도로 거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슈퍼 파레토. 그 백화점에도 VVIP죠, VVIP. 일반 소비자들이 거기 백화점에서 쓰는 돈보다 VVIP들이 쓰는 돈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8020 법칙도 깨져서 슈퍼 파레토가 나올 지경입니다. 전 세계 부를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정말 단 몇 프로가 안 되는 사람이 전 세계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슈퍼 파레토 법칙인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떠올랐냐면, 어떤 사람이 떠올랐냐면, 창업 아이템을 얘기하면서, 제 아이템은요, 이것도 되고요, 저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또 사람들이 좋아할까 또 이것도 넣었어요. 하면서 기능들을 자질구레하고 참 많이 넣어서 이렇게 우리 제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건 뭐냐면,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모든 기능들을 다 보고 고르는 게 아니고 이 파레토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의 기능이 10가지면은 사람들이 주로 그 제품을 사는데 판단하는 기준은 그 10가지 중에서 2개. 그 2가지의 기능, 그 2가지의 기능 때문에 제품을 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트북도 볼 게 많아요. CPU 봐야죠, 그래픽카드 봐야죠, 메모리 SSD 봐야죠, 화면 해상도 크게 봐야죠, 배터리 봐야죠, 화면 비율 봐야죠, 무게 봐야죠, 여러 가지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그렇게 뭐 사무실에서 많이 쓰니까 배터리만 이런 거 많이 안 보는데 나는 좀 컸으면 좋겠어, 사무실에서. 나는 큰 거랑 CPU 이 2개가 중요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주로 많이 들고 다니니까 무게와 배터리를 좀 주로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걸 다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쫙 봤을 때 공통적인 특성도 있을 거예요. 공통적으로 겹치는 거. 겹치는 거는 이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그 겹치는 부분은 개발비를 더 태우고, 안 겹치는 부분들은 굳이 현상 유지 정도 하면서 굳이 안 켜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초기 창업자들은 뭘 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이렇게 되버리면은 자기 돈도 없으면서 비용을 늘어나고, 그거 만드는데, 하나 만드는데 센 거 사고 이렇게 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8020 파레토 법칙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 제품의 20%가 전체 고객의 80%에게 선택받는, 경쟁 제품의 상위 20%, 기능 성능이 구매율 80%에 영향을 미친다. 왜 앞에 경쟁 제품을 붙여놨냐면, 경쟁 제품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이라든지 거기 리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거기 구매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 교환이 오늘 과정을 염두에서 만든 건데, 이게 1박 2일에 빡시게 이렇게 하려니까 아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파레토 법칙까지 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원칙 제품이에요. 니즈 제품은, 우리는 니즈 제품이 아니고 다 욕망을 파는 거잖아요. 욕망을 파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구에 맞춰서 욕구를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기능을 만들어야지, 내가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만들어볼게, 이런 접근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우리 원칙 제품이 고객들에게 재구매가 반복이 되면 결국 그들한테는 우리 제품이 뭐가 되냐면 니즈 제품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쓸 때도 고객의 욕구에 맞춰서 써야 되고,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을 접근하는 비즈니스 모델 전략을 짤 때도 기존의 방식들을 깨트리는 방향, 고정관념을 바꾸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